도대체 그리스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가 나왔느냐? 서양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서양 사람들이 서양을 연구를 하고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서양의 정체성은 이거야. 그게 헬레니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헤브라이즘. 앞으로 50년 뒤에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런 지성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야,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이제 묻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거 묻는 사람은 꽤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닌데, 그 소수가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나오는 얘기가, 코리아니즘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네. 아니,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가 자기네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네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브라이즘, 그걸 정체성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뭘 배워야 되나 하면은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애국에다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가지고 세계, 서양 사람들이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어떻게 말을, 그걸 그렇게 말하리라고 누가 기대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한국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 고백이 과연 나올 거냐, 아닐 거냐. 그건 나올 거다, 아닐 거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맨대로 갈 거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근데 지금 시동은 걸리고 있는 중이에요. 양수가 이미 터졌어요. 양수가 터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 출산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를 순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아직 남아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좀 우리가 꿈을 한번 크게 가지자고요. 아멘? 전 여기 이렇게 죽치고 있어도요, 꿈은 커요. 큰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세계 문화의 정체성이 한국에서 나왔다. 아멘? 그 케노시스에서 나왔다. 말만 뻥뻥거린다고 될 노릇이 아니고, 이제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얼마큼 우리가 근본의 뿌리를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가는 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리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많은가 하게 되면 신화가 많은 곳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책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 비너스 다 어이 나오는 얘기예요. 어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 많아요, 여기. 무슨 책, 지금 철학이나 또는 문학의 어떤 그런 하나의 상징물로 쓰이는 것들도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을 뭔가 신화 인물 중에서 우리가 시도하려는 게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놓습니다. 시리푸스 신화. 그리고 그 인물 가운데도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휴메니즘의 아버지다 어쩌다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 갖다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만 신화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세계사에 남아있는 게 그리스 신화가 많이 남아있을 뿐이지. 영향을 많이 끼쳤지.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리스 문화가 신화 문화로 끝나지 않냐고, 세속 문화로 끝나지 않냐고, 근본 문화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가 유명해진 거지. 앞으로 이제 한국이 지배를 하게 되면 한국에 관련되어진 신화를 비롯하던 이런 것들이 다 세계화되는 거예요. 덩달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모두 좋다? 모두 좋다고요? 똥도 좋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화가 세계에 유명해진 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리스제는 모두 좋다? 신화도 좋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제는 똥조도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지요. 세상 어떤 사람이, 한국제는 똥조 좋다고 누가 그 말 하나? 아직 그 말 안 나와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왜 그들이 신화를 신화로 해석하지 않고, 신화에 대해서 신화적인 해석들을 다 하고 있는데, 과학 철학으로다가 이거를 탈바꿈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를 빼놓고는 세계 최초를 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여기에도 세계 최초로 다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에 근본을 묻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무슨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는 다 어디가 있어요? 다 그리스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 다 그리스. 철학, 의학, 문학, 역사, 수학, 건축, 체육, 정치, 과학 다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는 아주 환경이 좋아가지고 여건이 좋아가지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군데 중에서도 어디가 중심 역할을 하는가 하면 아테네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계적으로 펼쳐놓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여기 조그맣습니다. 조그매요. 이게 이제 베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요. 나라 크기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크거나 말거나, 그리스 자체도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스 전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디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테네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테네는 뭐가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하느냐? 아테네는 농사져 가지고서 식량 작업이 안 되는데요. 워낙 땅이 척박해 가지고서요.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니 이건 식량을 사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다 먹으려니 돈이 있어야지 돈이 저절로 나오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지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해가지고서 거기다 심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여기다 다른 거에 심어가지고서 이렇게 안 되고 올리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올리브가 그 땅에서는 제일 잘 거예요. 그 올리브는 올리브 심어가지고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기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가지고서 이제 그걸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다가 그걸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은 사다 먹어야 되는 그와 같은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폐가 이제 일찍부터 이제 통용이 되어지고, 이제 이러는 거, 도량형이 나오고 그러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즘의 뒤에 가서도 이렇게 보겠지만은요, 세계를 뒤바꾼 근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뿌리를 내리는 문화라고 하는 건 절대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계를 뒤바꾸는 게 구약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성경에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덮어놓고 그냥 구약성경 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 역사가들의 평가예요. 구약성경의 율법이 세계를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율법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인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근본의 뿌리를 내리는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악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난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세계에 남는 유일한 분단 국가 어디에요? 유일한 분단 국가. 어쨌든 우리가 언제 나눠 살자고 그랬나? 분단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지금 다 나뉘어진 거지. 그 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 때문에 분단이 됐는가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도 지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단이 민주적인 나뉘어져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다 보니까 또 이 모양이 이렇게 돼가는 거고,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지금 분단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는 어디다 시달리고 지금 그러고 지금 있다.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누가 만들어냈죠? 누가 만들어낸, 어느 분야의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철학자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만드는 용어가 아니고요. 도전과 응전이라고 세계 역사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도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자체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응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도전에 대부분 다 피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거 이제 응전을 해야지 되는데, 그 응전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창조적인 소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수의, 좀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건데, 자, 이 아테네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 과학이 뭔가 하면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사물의 근본이 뭐냐. 자, 이거를 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장 손대는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해가지고 그 뭐 하는 데 가서 써먹냐.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철학적인 물음이 되는 근본. 그게 뭐 그렇게 지금 당장 이게 밥그릇이 중요하지. 때거리가 중요하지. 근본 묻고 앉아가지고 뭐 당장 밥이 나오냐 말이야. 돈이 나오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큰 돈은 누가 벌어요? 철학자들이 버는 거예요. 그럼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 사람들 그 사상이 근데 또 하나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뭐가 나오나 하게 되면 학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유명한 학파 그러게 되면 이제 밀레토스 학파, 이오니아 학파, 밀레토스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학파가 이제 밀레토스 학파.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 우리 이제 수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철학자입니다. 이제 수학적인 철학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 피타고라스 학파.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학파라면 뭐 소요 학파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소요 학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던 어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소요라는 게 뭐예요? 소요가 뭐예요? 소요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소요 그렇게 되면 바쁜 거예요? 한가한 거예요? 한가한 거예요. 한가하면서 뭐 하는 게 소요라는 게 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책하는 학파. 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학교가 이제 그리스에서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산책로 그 이제 겹쳐져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어디서 했냐면 교실에 앉아서 하기보다는 이제 숲을 거닐면서 이렇게 제자들도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 또 뭐라고 그러는데 소유 학파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여두었습니다. 학파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스쿨. 이건 어디서 나왔나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그 특징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이 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학파에서 나온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요? 그리스 문화. 그건 학파 문화예요. 학파 문화인데 그 학파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스쿨인데 그걸 스쿨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게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학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스쿨을 학교라고 그러는데 그건 학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무슨 의미라고요? 여유라고 하는 게 한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 도시국가에다가 보니까는 외부의 간섭을 주로 받지를 않았고, 금방 얘기된 피타고라, 페르시아 이런 데부터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일단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도전과 응전,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여유, 자유, 호학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뭐, 호학, 학문을 사랑하는데, 학문을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학문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가와 시간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당장 뭐 바빠봐요. 언제 학교 가고 언제 공부를 하고 앉았어요. 돈이 있어야지 학교도 가지. 우리 다닐 때는 초등학교 못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많지는 꽤 있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공부 못 내가지고 못 가는 애들이 제가 살던 동네도 몇 명씩 있었어요.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은 많았고, 고등학교 가는 애들은요, 제가 임진강명, 군남 삼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 고등학교 다니는 애 하나 있었어. 하나. 시골선이. 대학은, 뭐, 군에서 뭐 어쩌고 따져야 될 판이지, 그때는. 군에 뭐 대학 다니는 사람이 있냐, 없냐, 뭐 하나 있냐, 마냐,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학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헬레니즘의 특징. 헬레니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문화를 발전시킨 데에는 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거와 전혀 대비가 됩니다. 전혀 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건 좀 그때 가서 이렇게 이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학문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비라고 부릅니다. 선비는 양반에 들어가요? 쌍놈에 들어가요? 저게 주로 양반, 먹물을 먹는 사람들이 이거 쌍놈은 먹물을 먹을래 먹을째가니?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도 죽두레기라도 먹을 것도 안 되는데 언제 아주 공부할 시간이 어디지? 먹물이나 맨저 잡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 선비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하다기도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좌식 문화예요, 이거는. 좌식계급 문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은 누구의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요것 때문에 이제 세계사를 연구한 사람이 이 문화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 헤브라이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라고 붙이는 거는 뭐 때문에 헤브라이즘이라고 붙였다고? 이건 문화가 양반 선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노예가 만들어지면 무슨 문화가 나올까? 노예 문화가 나오겠지. 초전판에도 무슨 문화가 나와? 초전판 문화가 나오겠지. 술판에도 술이나 술 퍼마시는 문화가 나오겠지. 노예에게도 무슨 문화가 나와? 세상 모든 것은 노예에게서 나왔다는 문화라고 하는 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 정도나 나오는 거. 무슨 문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없는 거예요? 노예 문화, 무슨 문화, 일하는 문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예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판을 하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사들이 문화적인 분류를 할 때?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이건 아주 혁명적인 용어예요, 이 용어는.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가 나와요? 노예에서.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그리스에서 만들어낸 문화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의 대명사인가 하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세상 문화의 대명사가 뭐라고요? 헬레니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 문화지요. 이거는 무슨 문화라고 그런다고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 무슨 헬레니즘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헬레나이젠 누구처럼 사는 거라고요? 헬라인처럼 사는 문화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딴데 헬라인처럼 사는 문화. 자, 이건 뭐 세상 문화에 대한 대명사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건 요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도전과 용전. 이거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여유, 자유. 이거 스쿨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얘기를 하면 서당에서 나오는 그런 거. 서당에도 못 가는 사람은 뭘 해, 거기는? 뭘 해? 우리가 서당에도 못 간 사람들이 했다는 게 무슨 장길산, 홍길동, 그런 얘기나 나오는 거지. 저항이나 좀 했던 얘기들이나 나오는 거지. 거기에서 본질 문화, 근본 문화, 세상을 뒤바꾸는 문화가 나온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헤브라이즘에서는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걸 가지고, 요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봐야지 이제 되는 거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헬레니즘을 우리가 좀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는 뭘 했다고요? 근본을 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기는 무슨 철학 시대라고요? 자연 철학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연 철학 시대에는 뭘 묻는 거라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도대체 뭐냐. 그 원리와 이치, 근본, 그거를 가리켜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르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아르케가 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 만물, 그걸 뒤에, 그 보이는 이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게 이걸 지배하고 있는데, 그건 뭐와 같은가? 우리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잘생긴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지배하는 건 생긴 게 그 사람을 지배하나요? 뭐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생긴 것만 가지고 다 되나요? 네. 장미만 꽃이 아니에요. 뭐도 꽃이에요? 호박꽃도 꽃이야. 자,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겉모습만, 외형만 보고서 그 사람이 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정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제 이걸 어디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묻는가 하면 자연 만물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불, 무슨 산천 초목, 그 다음에 동식물의 세계, 그 다음에 밤하늘의 별, 이렇게 보이는 거,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보이는 거, 이게 다가 아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생각, 마음, 정신, 영혼, 이제 이런 이름으로 다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만물 뒤에도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정신이 우리의 몸을,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근본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자, 그걸 이제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 공기, 숫자, 불, 원자, 하나가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단일론이고, 다원론은 뭔가 하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지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다원론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것으로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물질적인 단일론이 되는 거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게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비물질적인 단일론, 또 비물질적인 다원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견들을 이제 쭈루루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하늘의 별에 대해서, 또 하늘과 바다에 대해서 신화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신화로 얘기하는 것들이 저 태양이 어떻게 다 생겼는가 하게 되면 신화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신들이 전쟁을 하다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뭘 만들어놨고 말이야. 바다는 어떻게 되면 그래도 바다의 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고 뭔 신이 있고 뭔 신이 있고 그래서 신화에 보게 되면 많은 그런 이제 신화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화적인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뭘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거고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 과학이라고 하는 보이는 물질을 대상으로다가 연구를 하는 거고요. 철학은요, 보이지 않는 물질 뒤에 있는, 위에 있는 걸 대상으로, 자, 이제 그걸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체를 가진 걸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형이하학, 과학이 되는 거고, 형체 가지지 않는 거,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형체를 지배하는 거, 그거는 형체 뒤에 있다,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형이상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신화가 있고, 과학이 있고, 뭐가 있는 거죠? 철학이 있는 거. 이제, 고대에는 다 이제 신화로다가 설명을 하고 이제 신화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과학으로 철학으로 바꿔가는 와 같은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이 누구요? 탈레스.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오니아, 밀로테스. 우리 성서지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에베소 있는 그쪽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거기 해안가, 그리고 작은 섬, 요쪽 지역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서양 철학의 뭐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그렇게 되면 탈레스를 얘기를 하는데, 뭘 소크라테스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기로 넘어가도 인문 철학으로 넘어갔을 때 얘기고요. 그 서양 철학 가운데서 인문 철학의 아버지, 그렇게 되면 그 소크라테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최초로 철학적인 시도를 했던 사람, 그건 물론 자연 철학이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탈레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런가? 전통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 그걸 뭘로 바꿔갔다는 게 철학적인 사고로 바꾸어서 추구해 나갔던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 그럼 물을 왜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제 오늘 이제 의문스러워. 왜 물? 이 사람 아마 물을 많이 좋아했나 보다.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 왜 물이냐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근본을 묻다가 보니까는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서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근본을 묻다가 보니까는 이제 중요한 주제가 이제 떠오르는데,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존재라는 거 하는 게 뭐냐? 진짜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게 뭐냐? 이게 보이는 어떤 이런 것만 가지고 이건 진짜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이쁜 것 같아도 며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변하는 것들은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지 그게 진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제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언젠가 정지가 되거든요.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물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이게 온갖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꽃도 꽃 폈다가 지고 사람들이 이게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늙어가지고 병들어 죽고 이거 변화가 도대체 변화가 뭐냐? 그 변화를 이제 여기서는 그 용어를 이제 운동.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이제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제 운동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변화 뒤에는 어떤 힘의 작용, 즉 운동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본을 찾고 묻다가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존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운동. 이건 여전히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탈레스가 왜 물이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존재라는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탈레스 이 사람은 그 대단한 관찰력을 가진 이제 사람입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를 최초로 잰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탈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라미드를 어떻게 재나? 어떻게 재고 가지고 간단하지 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줄 내려놓고 그 줄 재면 피라미드 높이인가요? 아니지. 저 산 높이를 한번 줄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한번 재봐요. 여기도 저 수리산 한번 재볼까요? 어떻게 돼? 쭉 기다란 줄을 끌고 올라가서 저기 올라간 다음에 그부터 재 내려오면 높이인가? 삐딱하게 서서 이게 높이가 아닌 거예요. 이건 경사를 낸 거지.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재려니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높이를 재려니까 쉬운 걸 이걸 어떻게 뭐 피라미드 뚫라? 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최초로 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탈레스. 어떻게든 아주 간단하게 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재는 거예요. 피라미드 옆에다 갖다 막대기를 하나 꽂아놓고서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 피라미드 높이를 쟀대. 꽂아놓은 막대기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탐구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자, 관찰력 탐구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세상을 바꿉니다. 보는 걸 똑같이 봐도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여겨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눈여겨보면서 그 사물들을 지배하고 있는, 눈여겨본다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사물들을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관찰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탐구정신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걸 피라미드를 쟀다는 어떤 그런 일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뭐 수학이 이렇게 발달되기 이전에, 그리고 또 측량기구가 있기 이전에 이걸 어떻게 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재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대기를 갖다 꽂아놓으니까 태양이 저기서 떠요. 태양이 저기서 뜨면 이제 막대기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태양이 저기쯤 가 있으면 막대기가 길어요? 그림자가 짧아요? 길어요? 길죠. 이게 점점 올라올수록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여기 꼭대기쯤 올라오면 그림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긋다가 또 이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게 또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두 차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루에 두 차례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걸 그냥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림자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럼 다 본 거예요. 누구나 다 봐. 눈여겨보면은. 눈여겨본다는 걸 뭘 봐야 되는 거죠?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무슨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의 길이와 그림자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리고 온데 또 한 번 질 때, 두 번은 하루 똑같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막대기의 길이와 무슨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가 똑같아져요. 자, 피라미드 밑에 옆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꽂아줬어요. 여기 이제 여기 그림자가 생긴다고요. 모두 그림자가 생길까? 모두요. 피라미드도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막대기 뭘 지켜보는가 하면 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지켜보다가 그림자 길이와 막대기 길이가 똑같아질 시간은 모두 같아질까? 피라미드 높이와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뭘 재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저 은행나무 높이 좀 한번 재봐야 되겠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야, 이게. 거기 사람들은 이제 아테네 여기 이제 한국으로 가니까 이제 배들 갖다가 이제 내고 뭐 그러고 하는데, 여기도 저 배까지 도대체 거리가 얼마냐. 이거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좀 봐줄게, 뭐 줄 갖다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재면 되지. 이게 좀 가까우면 그렇지만 저 멀면은, 가지고 줄을 띈다는 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업이 돼. 또 그걸 어떻게 재는 거예요? 이번에 뭘 가지고 재나?
뭘 가지고 해야죠? 이번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삼각형에, 직각 삼각형을 그려놓고서는, 직각이 긴, 요 부분을 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가지고서 배까지 뭘 그리나, 하면 똑같이 직각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은 서로 어떻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비례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배까지 거리를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막대기 가지고도 다 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할레스가 했다라고 하는 거고. 에이, 뭐 그런 거나 했겠지. 전쟁도 이 사람이요, 대승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요? 일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식을 이용해가지고도 했다는 게 뭔 얘기인가? 일식을 어떻게 전쟁에 갖다 뭘 이용을 하느냐? 일식이 무엇인지 다 이해를 못했는데, 이 사람은 일식이 뭐로 말미암아 생긴다라는 게 신하로다 얘기를 할 때에는 뭐가 하늘이 노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늘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늘을 예스하게 해야지. 그러고 있는 신하 등의 설명을 하고 있는 판에, 그는 일식이 뭐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다? 달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다. 하늘을 관찰하게. 하늘 보고 걸어가다가 뭉댕이에 빠졌다. 뭐 그런 얘기 우리 잘 알아요. 어떤 여자가 보고 비웃어 때문에 당신은 하늘을 뭘 한다냐 사람이 마치 발 앞에는 뭉댕이를 못 보는 사람이 무슨 하늘을 보겠다고 그러냐. 자, 하늘을 관찰하면서 그는 신화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전쟁에다가 소문을 내가지고서 이제 뭐 대승을 거뒀다 뭐 어떤 이런 얘기들. 자, 이 사람은 근데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든 물체를 보니까 물체를 갖다가 다 연구해서 이거를 분류를 해보니까는 물체는 세 가지로 존재를 하는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고체. 그 다음에 뭐가 많아요? 액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체. 모든 물체는 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체와 액체와 기체. 모든 물체는 고체로 존재하든지 액체로 존재하든지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가 있는가 하면 고체로도 있고 액체로도 있고 기체로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수준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때라는 관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만이 고체와 기체와 액체로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서 이제 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존재의 근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철학의 주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생명. 온갖 생명들이 태어나고 이제 살다가 죽는데, 그 생명의 종류들이 다양하고, 그런데 그 생명이 뭐 없으면 안 되는가 하면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뭐 없으면 안 되나?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 뭐 태양 없어도 사는 게 있어요. 탱 못 보고 사는 것도 있다고요. 땅 속에 사는 이런 땅벌레 같은 놈들은 탱 못 보도 그러고도 살거든. 근데 물 없이는 살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해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변화를 하는데, 변화를 하니까 이게 진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존재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스스로 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는 변화하지만 안 된다라는 것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고, 변화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뭐에게 아무것도 변화받지 않으면서, 영향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존재. 자, 그게 뭐 이제 스스로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스스로 있으면서 스스로 움직여야 돼. 뭐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뭐가 있나 하고 그냥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없는데 이게 관찰력 가지고 이제 여기에 도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연 철학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쭉 관찰을 이렇게 해보니까는 아무 곳에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나? 아, 물이 졸졸졸졸졸 개울에도 흘러내려가는 걸 보니까 누가 물을 또 대미나? 우선 관찰만 가지고 이때는 접근할 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뭐 중력이니 어쩌니 이런 걸 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만은요. 그때는 아직 그런 것까지 모르는 시대거든요. 근데 물을 보니까 누가 또 대밀어요? 어떻게 해요? 저절로 흘러가.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가. 그러니까 그건 높은 데서나 그렇지. 높으니까 낮은 데로 흘러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봤으면은, 물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뭘 보니까 물은 스스로 움직이나? 어딜 가보니까? 바다를 가보니까 바람에 의해 가지고 물이 왔다 갔다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이건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뭘 보니까 스스로 움직이는데 어느 날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들어왔다가 조금 있으면 또 그다음 가는 게 또 쭈루루루루 아니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물이 저절로 들어왔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나가요.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런다고요? 인력. 달이 땡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만유 인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물이 달에 땡기는 힘 때문에 끌려왔다가 달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밀려나간다. 그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연 만물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물이야말로 이걸 혼자 움직이는 거다.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만물의 근원이 뭐다? 물이다. 자, 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서양 철학이 뭐요? 아버지. 뭐 가지고 아버지가 됐지요? 물 가지고. 물 먹어가지고? 뭐요? 관찰력 가지고. 눈여겨보는 것 가지고서 이와 같이 되어졌던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자연 철학의 시대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학교 다니면서 우리 뭐 배웠지요? 중학교쯤 가게 되면 배우는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형을 그려놓고 뭐 내각의 합이 뭐 180도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하는 건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제 수학자로만 이거 알고 있는데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수학자면 동시에 철학자로 분류가 되는데 물론 그때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 모든 학문이 다 들어가니까 뭐 요즘은 철학을 따로 나눠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다루는 학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철학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 들어가 있으면 천문학자도 철학자고 그냥 수학자도 철학자고 뭐다 이제 그러던 시대까지 경계선이 없는데 여기는 수를 중요시 했습니다. 수학에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이제 영혼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이제 이걸 중요시하게 되는데, 수에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다가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수에다 갖다가 그렇게 그냥 높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를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기본 자세는 뭔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는 거죠.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쭈루루 관찰해 가지고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데,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거와 아주 적합한 거예요. 수학은 보는 걸 가지고 하나요?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좀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정도는 이제, 뭘 가지고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놓고 하나 더 하니까 몇 개가 되는 거고 두 개가 되는 거고 또 두 개 더 갖다 놓으니까 네 개가 되고 여기다 세 개를 더 놓으니까 몇 개가 되는 거고 또 다섯 개를 더 놓으니까 몇 개가 되는 거고 그 더하기인데 그렇게 더 갖다 놓고 이제 씌워보는 거예요. 이제 빼기는요 10개를 갖다 놓고서 그다음 몇 개를 빼요? 세 개를 가져오니까 몇 개 남았어요? 또 씌워봐 7개 남았어. 또 두 개를 가져오니까 몇 개 남았어? 여기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지만은 이제 조금 높은 고등수학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요시하는 건 뭔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초월의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아주 이렇게 적합한 학문이다. 이래가지고 일단 수학이 철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 학파 이 사람들은 나중에 플라톤에게 이게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플라톤이 세워놓은 아카데미 학당에다가 뭐라고 갖다 간판을 걸어놨다고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 이분에 들어서지 마라. 자, 이런 데 간판을 갖다 걸어놓게 되는데, 어쨌든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학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추상적으로 다루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걸 중요시하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BC 540년, 480년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 자, 만물은 변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현대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역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존주의 아버지다. 왜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물은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물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중요한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금방 이제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지금 탈레스 이제 물을 가지고 저 앞에 좀 잠깐 예를 들었는데,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뭘 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진짜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존재는 뭐가 진짜 존재의 자격이 있는가 하면 영원, 그리고 뭐예요? 불변. 자, 영원 불변하는 것이 존재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설이에요. 그게 정설인데 여기 이단자가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요. 존재는 그렇게 영원 불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변하는 게 존재냐라고 얘기. 세상의 만물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이제 유명한 말은 뭔가 하게 되면 발을 갖다가 강물에다 이렇게 개울에 갖다 발을 씻으라고 이제 담궜어요. 담궈서 이제 발을 씻고 왔어요. 이제 세수하고 발을 씻고 그러고 왔어요. 이제 그 다음 날도 가가지고서 또 거기서 발을 씻고 또 그리고 세수하고 와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늘 발을 씻고 세수하고 온다? 어디 가가지고 저 개울에 가가지고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개울 똑같은 자리 가가지고 똑같은 데 앉아가지고 뭘 씻는다? 발을 씻는다.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 철학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그럼 뭐 맨날 똑같은 개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똑같이 발 씻네. 맨날 똑같은 물에다 발 씻고 왔네. 씻고 오네.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 번 똑같은 물에 발 씻고 왔대. 맨날 그 물에다 씻고 왔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아니야. 똑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뭔 소리야? 그거 담궜다가 또 담궜어요. 똑같은 물에 담궜지. 강물에. 대에다 떠다 놓은 물이라면 몰라도 강물에다가 똑같은 물에다가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물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발을 빨리 담궜다가 끄집어내도 어떻게 하는 게 그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이제 쉽게 이렇게, 이렇게 철학자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이제 거북이와 토끼 경주를 합니다. 이제 거북이와 누가 경주를 한다고요? 토끼와 거북이.
자, 이제 들이다 달려요, 이제. 먼저 누가 출발을 했어요? 거북이가 출발을 해. 그걸 쳐다보게 토끼는 뭐라고 그러나, 에이, 저까지니까. 나 한잠 자고 가지. 한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저기, 여태 간 게 저기가. 일어나가지고 하품 몇 번 하고 뛰어가요, 이제. 따라잡았어요? 안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어. 휘잉 먼저 가. 먼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저기 와야 한잠 더 자도 되겠다. 자, 그리고 또 자요. 그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토끼가 어떻게 다 거북이를 따라잡았어요? 안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어요. 근데 먼저 따라잡은 게 정도가 뭐 앞줄러 갔지. 우리는 앞줄러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똑같은 말에 강도를 두 번 담글 수 없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토끼는 절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먼저 지나가는데 따라잡았지. 그건 따라잡은 게 아니다. 좀 더 관찰을 잘해봐라. 따라잡을 수가 있는가. 거북이가 가다가 가만히 서 있으면 따라잡을 수가 있지만 움직이기는 하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북이가 이러고 가요. 토끼가 이제 휙 지나갔어요. 쭉 지나가요. 이거 똑같다. 거북이하고 토끼가 똑같은 시점에 있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북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똑같았다라고 생각하면 또 벌써 움직여 똑같아. 이게 아무리 해도 이건 지나쳐가는 거지. 따라잡은 게 아니.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기도 꼭 장난 같은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거북이가 움직이고 있는 한 절대로 똑같아질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가지고도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만물은 다 이렇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물은 존재해서 그냥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being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becoming이다. 되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만물의 근원이 영원 불변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대신에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불을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물을 근원이라고 했는데 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불을 가지고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을 한번 붙여놓으면요 계속 변화를 시키고 있던 게 물은 정지해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등잔불 켜놓고 똑같이 켜고 가만히 있잖아. 뭐 변한 게 없잖아. 기름 달구고 있거든요. 기름을 달구고 있는 거고, 불을 모든 걸 태워가지고 다 그냥 뭐 재료 만들어 놓고 어쩌고. 이게 이거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만물을, 변화하는 만물을 지배하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 이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요 사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그걸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요?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로고스라고 하는 거가 그 이후 이 그리스 사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사상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 뭐라고요? 보편 이성이에요. 이성. 근데 이 용어가 지금 어디에도 쓰여지고 있죠? 요한복음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 로고스라고 불렀다. 로고스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은 그 로고스라는 의미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그 로고스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를 단지 그 용어를 쓰면서 그들이 찾고 있는 만물의 근원,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원리가 뭐냐, 그걸 로고스라고 불렀는데 당신들이 찾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이들이 얘기할 때 로고스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 그 로고스 개념을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로고스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변화된 로고스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우리가 여름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2박 3일 동안 해보려고 이제 그러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게 로고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로고스를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로고스 개념을 정리를 최초로 해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엘레아 학파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이 헤라클레이토스하고는 반대예요. 만물은 변한다. 변화를 중요시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한다. 이걸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사람이 마침 옆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물어봤어요.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한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한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아무개게 했던지 간에 좀 어떠냐. 그거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하냐. 그걸 말이라고 그러느냐. 다 아는 거지. 존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존재하지.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절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요 시를 보게 되면 조금 뒤에 이제 시대가 이제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변화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환상. 지금 여기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런 논리적인 환상이에요. 진짜 존재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런 부분들. 자, 이제 자연 철학 시대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요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요, 인문 철학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서양 철학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 사상가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뭐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 사람은 누구고, 요 사람은 누구고, 요 사람은 누구고, 요 사람은 누구고, 뭐 이게 다, 이게 뭐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 뒤돌아보기는 사람은 누구고, 뭐 요걸 아주 또 그 상징을 아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이게 당시 그 예술가들이 그 감각이 대단히 이제 예민한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요. 자, 이제 이 그림의 이제 중앙에는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서 있습니다. 그걸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이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인간의 근본을 묻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밥만 먹고 살았다고 그럴 수는 없고, 뭔가 제대로 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인간의 삶의 근본 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시대는 자연 철학, 자연 만물의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를 묻게 되는 건데, 자, 일단 이게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민주주의의 이제 산물이다. 그 이제 페르시아와의 전쟁, 마라톤 전쟁, 이게 승리를 가면서부터 이제 뭐가 왔나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자유의 시대, 아테네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전쟁을 치를 때에 여기 위에 상류 귀족 층들 위주로다가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온 아테네 시민들이 여기 지금 이제 다 죽으니까 그냥 아주 통집결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전쟁에 영향을 끼친 거는 위에 상류 귀족층들이 아니라 온 이제 시민들이 다 이제 합세한 시민의 힘으로다가 이제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 가다가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와가지고서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려면 이제 출세를 하려면 고위직에 올라가야 되는데, 고위직이 이제, 위에서부터 낙하산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임명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직접 이제 선출하는 식이 되다가 보니까 민주주의. 자,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뭘 치러야 돼? 선거. 선거를 치르려면 뭘 해야 돼? 선거 유세를 해야 돼요. 선거 유세를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우리 집으로 대통령 뽑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후보들이 이제 뭘 하는 거지? 정책 토론회라는 것도 하고, 뭐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그러니까 다 들어봐요. 이제 잘 들어보면 다니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대통령으로다가 아무개가 좋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가 보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겨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도 상대방을 설득시킬 거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돼요. 이 학문을 뭐라고 부르죠? 수사학. 수사학.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시 되는 건 이제 말이에요. 말, 웅변. 그럼 여기서 중요시 되는 것은 근본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전달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뭐 맞느냐 틀리냐라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상대방에게 그럴싸하게 설득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아테네에서 근본의 문화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아테네 사람들 근본에만 매달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거기에 그런 거에 생명 걸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다는 얘기, 이 사람들 끈질기게 그거 같은 걸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얘기지. 대부분의 사람들 시류에 흘러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에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이제 성행을 하는가 하면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바꿔 얘기를 하면 뭐예요? 웅변수를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소피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게 소피스트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와 같은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소피스트 가운데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당시 웅변술 자기 말을 어떻게 사람들 그럴듯하게 이제 설득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화가 이제 재미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여기를 이제 여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래도 어디 가서 그냥 수사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이제 간판을 내걸 수가 있어서, 오늘 우리 얘기를 뭐 서울대 출신 뭐 그러고 어디 아르바이트를 해도 뭐 이게 더 유리한 거 뭐냐 그러게, 난 프로타고라스 밑에도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해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프로타고라스 밑에도 공부를 했으니까 소송을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기게 해줄 거다. 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왔는데 수업료가 보니까는 이게 돈이 비싸요. 수업료가 비싸 돈 낼 수가 없어요.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겠고, 공부에서 출세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포기하지 않고 가서 계속 좀 나도 좀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쫄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줬을까요? 허락을 해줬어요. 어떻게? 그냥 나 사정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라. 나중에 갚아라를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프로타고라스가 써보고, 아주 자신있게 물건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 갖다 이거 써보고 어떻게 해라?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라. 그건 자신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라. 그건 어떻게 하기 전에? 쓰기 전에.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두 두두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라. 그건 뭐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프로타고라스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너 와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갚아라. 나중에 갚는데 어떻게 갚는가 하게 되면 네가 소송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면 갚아라. 그만큼 소송을 내밀어서 공부하면 소송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 주었어요.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돈이 이게 이제나 저제나 하고 언제나 갚으려고 돈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돈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을까?
소송을 냈어요. 뭐라고? 내 돈 갚아라. 그 소송을 걸었다고요. 이렇게,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이제, 프로타고라스라고, 프라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하고 이러이러하게 계약을 했다. 졸업해가지고 첫 번째 소송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기면은 돈을 내기로 했다. 학비를 내기로 했다. 근데 지금 안 갖고 있다. 자,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 뭐예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대로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세속을 걸어서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내가 돈 내라고 소송을 걸었으니까 갚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소송에 지면은 그 제자가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에 제자가 이겼으니까 안 내도 되네. 그런 거예요? 저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졌는데 뭘, 니가 소송 걸어가지고 돈 갚으라고 소송 걸었다가 졌는데 왜 내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계약에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소송에서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학비를 내야 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소송에 이겨도 내야 되고 져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돈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설득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밑에서 몇 년 공부한 제자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차례가 또 이제 자기 변론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 재판에서 이겨도 내야 되고 져도 내야 되고. 제자는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이겼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이겼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난 안 내도 된다. 왜? 계약에 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겨도 안 내고 져도 안 낸다. 그럼 판사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판결을 해줘야 되나? 자, 이제 이게 한 일화예요. 당시 소피터스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제 일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가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이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맨날 술만 먹고 와도 주정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주 그때 맨날 골머리가 아팠는데 아주 그날은 공부하고 와가지고 아주 주 패했어요. 아버지 두드려 패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아무리 술 먹고 그러고 있었지만 자식한테 매를 맞고 나니 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딴 사람한테 매 맞은 거고 자식한테 두드려 맞은 거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서 이제 자식을 앉혀놓고 이제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세상에만 내가 좀 잘못 살고 있지만은 술 먹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 나는 자식을 어떻게 네 애비를 팰 수가 있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럼 뭐라고 이럴 때 말을 해야 되나?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이걸 배웠기 때문에 가서 이제 아버지 두들 팬 거예요. 자, 나 애비 패는 자식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소피터스가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럴 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어쨌든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아버지도 옛날에 나 줘 패지 않았습니까? 나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야, 이놈아, 건 내가 아버지여서 네가 인마 제대로 잘하고 똑바로 되라고 잘 되라고 그걸 패한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요. 당연히 나 부모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패지. 근데 나 자식이 부모 패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나도 아버지 잘 되라고 패는 겁니다.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등장하는 배경은 지금 이런 겁니다. 당시에 소피터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 건 누구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뭐라고 지금 이런 배경 속에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 자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을 해가지고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는 배경은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교육과 지식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 지식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일단 자, 인문 철학, 이 사람들은 뭘 묻는 사람들이라고요? 인간의 근본 도리를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 배경, 활동 배경이 뭐라고요? 소피스트들이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파는 거지요? 무슨 지식을 파는 거예요? 출세하는 지식을 파는 거예요. 출세하는 지식을 파는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제 소크라테스는 책 한 줄도 안 남겨놨습니다. 안 남겨놨어요. 안 남겨놓은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교육은 뭐가 교육인가 하게 되면은, 뭐가 교육이라고요? 대화가 교육이다. 대화 자체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글을 써가지고 글로다가 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글을 한 줄도 이제 안 남겨놓는데,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종의 상술, 말하는 법이나 기술이나 논쟁에서 이기는 웅변술이나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다. 뭘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이 이제 이와 같은 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내세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너 자신을 알아라. 자, 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서양 문명의 구원자가, 자, 이런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 철학 시대로 넘어와가지고도 소피스트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하고 활개를 치고 말았더라면 서양 문명의 구원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제동을 걸지를 않고 그냥 뭐가 소피스트들이 활개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헬레니즘은 탄생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게 소크라테스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서양 문명에 구원받았다. 서양 문명은 곧 무슨 문명이기 때문에요? 헬레니즘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때문에 헬레니즘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일베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제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교육은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근본, 받고 얘기를 하면 덕을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 교육은 곧 뭔가 하게 되면 바로 가르치게 되면은 바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로다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산파술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조각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뭐였다고요? 산파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각가가 그렇게 아주 유명한 조각가 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석수쟁이,
뭐 이제 어쨌든 뭐 어쨌든 조각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르치는 방법은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배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조각가 그냥 돌 찍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 뭐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맷돌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현무암을 가져다가 맷돌을 만드는 사람 돌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뭘 먼저 봐야지 되나요? 돌 속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맷돌의 모양을 요 돌은 요렇게 어떻게 다듬으면 무슨 맷돌을 만들 수 있겠다. 아니 무슨 조각을 만들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쪼아내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다가 망치종을 가지고 다 이거 쪼아내야 되는 건데 불필요한 거 이렇게 다 쪼아내가지고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남겨가지고 맷돌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각품으로다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쪼아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 계속 쪼아내야지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대화라고 하는 거가 그는 대화가 곧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교육이라고 이렇게 보지를 않아서 그는 이제 책을 한 권도 남겨놓지를 않는데 이 쪼는 작업을 뭘로 해야 되는 거죠? 돌은 정을 가지고 쪼지만은 사람을 갖다가 뭘로 쪼아야 되나? 사람을 갖다가 정을 갖다 대고 쪼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가 되겠지요. 폭력이 되겠지요. 뭘로 쪼는 거죠? 사람을 쪼아도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쪼는 작업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질문을 퍼봐요. 그 질문을 퍼봐서 그 질문을 총괄해가지고도 한마디로 소크라테스가 질문했던 질문을 한마디로 모아서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달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알고 있다, 아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도달하게 만들어 놓는 게 너 자신을 알라, 뭘 알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라, 무지를 알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물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거는 내 자신을 알아라. 이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플라톤에서 이제 대화론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제 아주, 아테네 유명한 이제 장군, 아주 용감한 장군인데 이 사람은 이제 대화하는 어떤 이런 걸 통해가지고서 이제 한참 대화를 하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이 장군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용기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몰랐다. 그는 용기라는 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가서 용감하게 뛰어다니고 그게 용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게 용기가 아니었다. 내가 용기가 뭔지도 몰랐다. 용기는 그게 용기가 아니라 적당히 비겁한 게 적당히 겁내는 게 용기다. 겁이 전혀 없는 건 용기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완전 무지에 도달을 하게 하는 건데. 그럼 무지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뭐가 된 건가 하면은 공부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지에 도달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아버지한테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이제 무지에 도달하게 하는데 진짜 쫙대는 거예요. 뭐로다가 질문을 진짜 쫙대가지고서 이제 무지에 도달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건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한테 배운 걸 써먹어야 돼? 엄마한테 배운 걸 써먹어야 된다. 엄마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산파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대신가도 애 낳아주는 사람이죠? 애 낳아주는 사람 아닌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를 낳게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애는 누가 낳는 게 산파가 나요? 산모가 나요? 산모가 나지. 산파는 단지 뭐 하는 사람일 뿐이야. 애 낳도록 해주는 사람. 옆에서
조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도 먼저 들이다 쫙가지고 이제 무지에 도달하게 하는 이제부터 산파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산파수로 해서 이제 스스로 애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애를 낳게. 요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 헬라 문화가 어떻게 다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거가 자연 철학만 가지고서는 안 됐습니다. 인문 철학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서양 문명의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산파술이라고 하는 것은 산파술은 애를 대신 낳아주는 게 낳도록 해주는 거예요. 애는 누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산모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교육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뭐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산모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모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산모가 애를 만들어준 사람도 아니에요. 애를 뱃속에다 만들어 넣어주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산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상술 또 기득관념제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회상술이라고 기억술, 회상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라고 한다라면 몰라도 인간의 근본이에요. 근데 근본을 이제 붙고 근본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웅변술이나 가르쳐가지고 말이야. 변호사 만들어가지고 변호사 법정에서 가지고도 뭐 상대방에게 옳으냐, 그르냐, 옳은 말, 그런 말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로 설복을 시켜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기술인 거예요. 기술인데 그런 거가 아니라 그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장사꾼이지. 장사꾼일 뿐이지 진짜 지식은 근본을 가르쳐야 된다. 근본을 제대로 가르쳐 놓게 되면은 행동이 바르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에서 이제 헬레니즘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헬레니즘 진짜 인문주의 철학의 헬레니즘 그 원조 아버지 그래도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질문으로 쫙 가지고서 무지에 도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를 낳도록 스스로가 애를 낳도록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면 회상술, 기억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에 관한 지식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근본에 관한 지식은 교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서양 우리 영어에서 교육을 뭐라고 부르죠? 교육이 뭐예요? 영어로다가 education. 교육하다는 에듀카레. 그 이제 원어가 에듀카레, 라틴어 에듀카레인데 애라고 하는 건 밖으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EX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접두 이렇게 보게 되면 밖으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카레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끌어내다, 인도하다, 안내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요 단어를 가리켜서 무슨 단어를 만들었죠?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갖다가 집어 넣어주는 게 자,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가요. 이 부분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사 그럼 자기가 아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럼 가르쳐주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교사는 가서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되는 가서 말해주는 걸 듣고 뭐 해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다 기원전이고 25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교사가 아는 걸 가르쳐 집어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근본 교육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거다. 단지 태어난 건데 교사가 하는 일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 1단계에서는 뒷다 질문을 해가지고도 무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고정관념 선입견들을 다 없애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대화, 또 질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한 거고, 스스로가 정리하게끔, 스스로가 깨닫게끔 만들어 놓는 거, 스스로 뭐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깨닫게끔 만들어 놓는 이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스스로가 한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지식의 깨달음에 도달하게끔 만들어 놓는 어떤 이와 같은 작업들. 자, 이제 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 제자, 그 같은 한 묶음으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7살에 아테네로 와가지고 플라톤 밑에서 들어가서 20년을 공부를 했던 사람.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반대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되겠는데, 여기 인문 철학에서는 둘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삼존재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시아, 이데아, 우시아,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자, 한번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플라톤주의자든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나는 플라톤 공부해본 적도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해본 적도 없는데, 난 플라톤이 무언지 이름만 알았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뭔지 난 전혀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두 성향을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플라톤은 앞에서 얘기한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 영원 불변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융합을 이제 이렇게 시켜냈다라고, 이제 종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카데미아 학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 학교가 600년을 지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서양 최초의 대학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마라. 기하학이라는 공간의 성질과 공간 안의 물체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자, 이런 거예요. 기하학, 도형을 가지고서 이제 공간 안의 성질,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이런 게 되겠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배의 거리를 이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재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학파에다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학이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상적으로다가 관념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중요시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학을 이제 중요시했고요. 이게 철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였고, 이게 이제 플라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 학교 정문에다가 뭐라고 걸었다고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라고 하는 건 뭔 얘기가 되는 게, 보이는 세계에만 치우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건 추상으로나 관념으로나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이런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마라?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플라톤의 이원론, 이제 요건 이제
여기까지 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데아의 세계와 형상의 세계를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눠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게 되는데, 플라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이제 플라톤이라, 저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거부를, 이 플라톤이 이 원론을 거부를 하게 되는데, 플라톤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7살에 들어가서 20년을 공부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워낙 출중해가지고서요, 다른 학생들이 시기를 받았다. 플라톤이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아카데미 학장을 이어받아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교장이 됐어야 될 텐데, 이제 이게 정치 공세, 파벌,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안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또 돌다가 이제 334년에 돌아와 가지고서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학당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개체에 내재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정리하고 마치시죠. 플라톤이 정리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일원론, 이원론 가운데도 어떤 정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원론으로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일원론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개체에 내재한다.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문을 들어서지 마라.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계속 좀 이렇게 다뤄봐야지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헬레니즘을 모르고서는 전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금 헬레니즘이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은 이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과연 지금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역사에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2000년대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도대체 이 복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역사 속에서 재조명해서 다시 정리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본을 묻고 들어가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여기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